2023년 6월 8일 밤, 일본 와카야마현 한 남자가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야, 고생여. 그 짧은 인사를 끝으로 그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날 밤 그는 어두운 도로를 홀로 걷고 있었다. 10분 뒤에 도착한다고 했지만 그 1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무엇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까? 실수였을까? 누군가와 마주쳤던 걸까? CCTV에도 목격자들의 기억 속에도 남아있지 않은 마지막 순간, 그리고 일본 경찰조차 풀지 못한 미스터리. 이 남자는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날 밤 무언가가 그를 삼켜버린 것일까? 윤세준 실종 사건, 지금부터 추적한다. 2023년 5월 9일 한 남자가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름은 윤세준, 26세. 한국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그는 새로운 직장을 앞두고 한 달간의 배낭여행을 계획했다. 도심보다는 한적한 곳을 선호했다. 후쿠오카, 기타큐슈, 야마구치, 오사카, 교토. 그의 여행 동선은 점차 일본 본토 최남단을 향해 갔다. 그리고 2023년 6월 7일 그는 조용한 해안 마을 와카야마현 쿠시모토초에 도착했다. 2023년 6월 7일 실종 전날 오후 3시 29분 윤세준은 쿠시모토역에서 내렸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두 곳의 편의점을 들렀다. 담배 한 갑과 간단한 식료품을 샀지만 그 외엔 특별한 흔적이 없었다. 오후 6시경 그는 작은 게스트하우스 후크로에 체크인했다. 여행 마지막 숙소가 될 수도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체크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숙소 주인에게 쇼핑 좀 하고 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는 손에 흰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왜 그는 밤늦게까지 외출했던 걸까? 그 의문은 다음 날 새벽 더 깊어진다. 2023년 6월 8일 새벽 4시 30분 쿠시모토초의 한적한 도로, 어둠이 짙게 깔린 길 위에 한 남자가 홀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를 본 마지막 사람은 그 시간에 우연히 길을 지나던 현지 주민이었다. 휴대전화를 보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길을 찾고 있었던 걸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목적지가 있는 듯 보였지만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다. 이후 윤세준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023년 6월 8일 오전 10시 10분 윤세준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체크아웃을 마쳤다. 그는 짐을 챙기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이동 경로는 점점 설명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어디로 가려 했던 걸까? 그리고 그날 하루 그는 왜 그렇게 혼자 움직이고 있었을까? 2023년 6월 8일 오후 4시 32분 와카야마현 스에교코 정류장 윤세준은 한 대의 버스에 몸을 씌웠다. 그는 원래 기요시마에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방향을 틀어 쿠시모토 방면으로 이동했다. 그가 향한 곳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왜 이 버스를 탔는지, 그에게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2023년 6월 8일 오후 5시 39분 그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은 휘야쿠바마의 정류장 근처였다. 그는 편의점과 레스토랑을 방문했다. 편의점에서는 짧은 시간 머물렀고 레스토랑에서는 저녁을 먹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은 단 2가지였다. 편의점에서의 짧은 방문, 그리고 레스토랑에서의 한 끼 식사. 그러나 그 이후 그는 다시는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어디를 가려 했던 걸까? 그리고 그가 걸어간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2023년 6월 8일 오후 6시 58분 윤세준은 시오노미사키 이즈모선 버스에 올랐다. 그가 탄 버스는 일본 본토 최남단 시오노미사키로 향했다. 어둠이 깔린 도로 위를 달린 지 20분 윤세준은 시오노미사키 쿄쿠마의 정류장에서 내렸다. 이곳은 일본 본토 최남단. 해가 지면 빛 하나 없는 어둠 속으로 변하는 외딴 길. 그리고 이곳에서 윤세준은 친누나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2023년 6월 8일 오후 8시 버스에서 내린 뒤 윤세준은 홀로 어둠 속 길을 걸었다. 그 시각 그의 휴대전화가 빛을 밝혔다. 친누나에게 걸려온 전화였다. 무슨 일이야? 윤세준은 잠시 뜸을 들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깜깜한 길을 걷고 있어. 인도가 없어. 그는 확실한 목적지가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곳이 어디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10분 뒤에 도착할 거야. 그가 말한 도착은 어디를 의미했던 걸까? 그는 정말 목적지에 도착했을까? 아니면 그 10분이 그의 마지막 10분이었을까? 2023년 6월 8일 오후 9시 33분 그로부터 1시간 30분 후 윤세준의 휴대전화 화면이 다시 빛을 밝혔다. 이번엔 메시지였다. 야, 고생여.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 4글자였다. 가볍게 보일 수도 있는 인사.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누나는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메시지는 읽음이 되지 않았다. 그의 휴대전화는 더 이상 어떤 신호도 남기지 않았다. 윤세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의 실종 원인을 둘러싼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세 가지였다. 실족사, 어두운 길에서 발을 헛디뎠을 가능성, 외부적 요인, 사고 혹은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 의도된 실종 본인의 선택으로 사라졌을 가능성.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단서가 있는 걸까? 실족사 가능성 분석. 시오노미사키 일대. 이곳은 낮에는 잔잔한 해안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다.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절벽, 발밑을 확인할 수조차 없는 어둠. 윤세준이 남긴 마지막 단서 중 하나는 그의 말이었다. 깜깜한 길을 걷고 있어. 인도가 없어. 그가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만약 화면을 보며 걷다가 발을 헛디뎠다면, 이곳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면 그는 바다로 곤두박질쳤을 것이다. 그리고 거센 해류가 그를 순식간에 삼켰을 가능성이 높다. 쿠시모토 앞바다에서는 매년 한두 건의 실족 사고가 발생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는다. 윤세준도 그렇게 사라진 걸까?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그는 분명 10분 뒤에 도착할 거야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는 정확히 어디를 향하고 있었던 걸까? 범죄 가능성 분석. 시오노미사키는 일본 본토 최남단, 관광지로 알려진 곳이지만 밤이 되면 거리를 지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그날 밤 윤세준은 정말 혼자였을까?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 4글자였다. 얍. 고생여. 평범한 인사처럼 보인다. 하지만 혹시 누군가에게 보내는 신호는 아니었을까? 이곳은 CCTV도 많지 않다. 한적한 도로, 어둠이 짙게 깔린 길. 만약 누군가 그를 따라갔다면, 그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마주쳤다면, 윤세준은 일본에서 범죄 조직과 연관된 흔적이 없다. 그의 카드 결제 내역을 봐도 강도를 당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를 해칠 만한 동기가 있는 사람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를 사라지게 한 것은 정말 사고였을까?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의도된 실종 분석. 그의 실종을 둘러싼 또 다른 가설이 있다. 윤세준은 원래 한 달간의 여행을 계획했다. 그리고 실종된 날, 그의 여행은 정확히 30일째였다. 그는 실종 전 친누나와 나눈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와서 어차피 다음 주까지 못 간다. 하지만 그 시기 일본에서는 비행기 운항이 중단된 적이 없었다. 혹시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걸까? 전문가들은 그의 심리 상태를 주목했다.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우 교수는 말했다. 그가 신변을 비관했다기보다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넌지시 알리지만 그의 메시지에서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을까? 아니면 사라지는 것이었을까? 그의 마지막 흔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윤세준의 흔적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윤세준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은 6월 11일. 하지만 일본 경찰의 대응은 너무도 늦었다. 실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 타임이다. 하지만 윤세준의 경우 그 결정적 시간이 허비했다. 그의 휴대전화는 실종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위치 추적만 했어도 그의 마지막 행적을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 경찰은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 일본 경찰은 윤세준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지 않았다. 대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너무 늦은 판단, 너무 늦은 대응. 그렇게 일본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놓쳤고 윤세준은 영원히 사라졌다. 일본 경찰의 대응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시스템적인 문제였다. 낙후된 실종 대응 시스템. 일본에서는 매년 8만 명 이상이 실종된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 특히 실종 사건의 초동 대응이 극도로 느리다. 신고가 접수되어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색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다. 윤세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골든타임이 지나서야 수색이 시작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 일본 경찰은 성인의 실종 사건에서 강제적인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 범죄 연루 가능성이 확실해야만 휴대전화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세준의 경우는 실종 당일 밤 그는 연락을 끊었다. 위치 추적이 필요했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일본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비효율적인 수사 방식. 일본 경찰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의 수사 기법을 고수한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추적이 가능하지만 그들은 기본적인 휴대전화 데이터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서야 공개 수사로 전환했고 그때는 이미 모든 단서를 잃어버린 뒤였다. 이곳에서 사라진 사람들은 쉽게 잊혀지고 경찰의 수사는 끝내 제자리 걸음을 반복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실종이 아니다. 일본 사회와 그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오늘도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만약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미스터리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